지난주에 자연과 윤리에서 생명중심주의 하고 있었어요. 생명중심주의의 테일러를 하고 있었네요. 그렇죠? 테일러는 생명 공동체에 대해서 인간이 져야 될 4가지 의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악행 금지의 의무, 신의 성실의 의무, 불간섭의 의무, 그 다음에 보상적 정의의 의무까지 설명을 했네요. 그럼 다 했네요. 다 한 거죠? 우리가 뭐 완자보다 많았나요? 완자는 봤나요? 완자 한번 볼게요. 이렇게 펴놓고 생체중심주의 테일러 완자를 만나봅시다. 안 봤어요. 133페이지. 133페이지 자료 3번에 방금 얘기했던 우리 프린트에서도 말했던 테일러의 4가지 의무가 나옵니다. 똑같이 나와요. 자, 밑에 설명만 볼게요. 슈바이처의 영향을 받아 생명중심주의를 더욱 발전시킨 테일러는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명체에 대한 인간의 4가지 의무를 제시했다. 그는 모든 생명은, 붙입니다. 모든 생명은 테일러가 하는 말이에요.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며, 즉 생명들은 다 각각의 자기 삶의 생명의 목적을 갖고 있다는 얘기겠고, 또한 생명들 각각이 따로따로 존재하기보다는 상호 의존적인 체제의 일부이기 때문에 인간은 고유한 선을 지니는, 여기서 모두 다 선을 지닌다. 뭐가? 생명은 다.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기 때문에 다 각각의 고유한 선을 지니죠. 선을 지니는 모든 생명체를 도덕적으로 고려해야 된다고 했다. 그렇게 말하면서 도덕적으로 고려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제시한 게 바로 이 4가지 의무가 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악행 금지의 의무에 보통 설명이 나오죠? 4가지 의무 중에 뭐래요? 가장 기본적인 의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악행 금지의 의무는 다른 말로 불침해의 의무라고도 한다고 했습니다. 불침해. 침해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간섭하지 말고. 여기 보시면 그 다음에 불간섭의 의무도 받고요. 우리가 성실의 의무도 받고요. 기만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 인간의 즐거움을 위해서 사냥하거나 덫을 놓는 건 안 된다.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오케이. 우리가 여기까지 지난주에 이 생명중심주의까지 봤군요. 그럼 오늘은 자연윤리에서 가장 마지막 부분이 되는 게 바로 뭐가 되는 거냐면 이 생태중심주의입니다. 생태중심주의. 자, 앞에서 우리가 여기 보시면 앞에서 이 서양의 자연에 대한 관점에서 보면 인간중심주의, 동물중심주의, 생명중심주의, 생태중심주의로 점차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확장되어 오잖아요. 그런데 이 중에서 얘네 생태중심주의가 굉장히 독특하고 특이했던 건 여기 보시면 얘네만 뭡니까? 전체론이에요. 전일론. 동물중심주의와 생명중심주의는 개체론이었어요. 지난주에 굉장히 강조했어요. 이 동물중심주의든 생명중심주의든 도덕적 고려의 대상으로 동물 또는 식물을 같이 포함시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각 하나하나의 생명체에 초점을 맞춘다면 생태중심주의는 아니야. 전체입니다. 생태계 전체. 이거 중요해요. 개별 생명체와 생태계 전체가 있다면 생태계 전체를 위해서 개별 생명체를 희생해도 된다라는 논리가 나오는 게 바로 생태 중심주의입니다. 그래서 어떤 비판도 받고 있죠. 생태 중심주의 갈게요. 생태 중심주의는 이제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다예요, 다. 생명에다가 플러스도 확장되죠. 생명에다가 플러스 뭘 집어넣어버립니까? 무생물까지 넣어버려요. 흙, 물, 돌, 즉 지구나 자연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를 다 집어넣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도덕 공동체의 범위가 확대되는 게 생태중심주의입니다. 생태중심주의는 앞에 나왔던 공통점은 뭐야? 동물중심주의, 생명중심주의와의 공통점은 이거죠. 다 탈인간중심주의라는 거. 하지만 차이점은 뭐랬습니까? 너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뭐? 전체론이요. 다른 말로 전일론이라고 불러서 얘네는 개별 생명체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 생태계 전체의 선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각각의 생명체보다 생태계 그 자체의 도덕성, 생태계 그 자체의 선. 얘들 봐봐. 말 참 헷갈리게 써놨지. 아까 테일러는 생명중심주의였잖아. 그러니까 걔는 뭐랬어? 생명 고유의 선이라는 표현을 쓰거든? 생명 고유의 선? 근데 생태중심주의는 뭐라고 써? 아니 생명 공동체 자체의 선이야. 그러니까 공동체를 넣냐 안 넣냐에 따라 너무 달라져요. 생명 공동체 고유의 선이 아니야. 생명 공동체. 얘는 뭐고? 테일러는 생명의 고유한 선. 어? 여기. 모든 생명체가 각각의 고유한 선을 갖고 있다고. 얘는 생명 공동체 자체의 고유한 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단어가 뭐냐에 따라서 테일러가 될 수 있고요. 레오폴드가 될 수 있어요. 구별하세요. 구별을. 꼼꼼하게 읽으셔야 나중에 문제를 헷갈리거나 틀리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대표적인 인물 발표하시죠. 생태중심주의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고 뭐 자연과 윤리에서 한 번도 절대 빠질 수 없는 인물. 안 빠져요, 이 사람은. 반드시 나옵니다. 누구? 레오폴드죠. 레오폴드. 레오폴드의 윤리를 우리는 무슨 윤리라고 불러요? 대지윤리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레오폴드가 말하는 대지는 뭐냐? 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말하는 대지는 그냥 자연이에요. 자연의 모든 존재가 살고 있는 공동체, 즉 지구를 말하겠죠. 뭐 굳이 따지자면. 그물망처럼 얽혀있는 공동체다. 레오폴드가 생각하는 대지는 그물망처럼 얽혀있어요. 얽혀있기 때문에 뭐 하나가 무너지면 같이 연쇄적으로 우르르 무너져요. 수많은 존재가 서로 균형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공동체다. 즉 대지는 뭐다? 뭐라면서요? 대지는 생태계고요. 대지 이퀄 곧 생명 공동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게 대지입니다. 대지 뜻 받으시고요. 그러면 레오폴드한테 도덕적 고려의 대상은 도대체 뭘까? 왜 생명의 무생물까지 들어갈까? 그 이유를 아시죠? 여기 봐봐. 여러분이 하수면 이렇게 외워. 레오폴드의 도덕적 고려 대상은 인간, 동물, 식물 플러스 무생물, 흙보이도 이렇게 외우실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이거 보시면 되지. 왜 흙이나 물이나 돌까지도 레오폴드한테는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되었을까? 이거거든. 생명 공동체의 조화와 균형에 기여하는 모든 거야, 모든 거. 그러면 식물이 자라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 토양이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토양도 뭐가 되는 겁니까? 조화 균형이 기여하잖아요. 그래서 토양도 뭐가 되는 거냐면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동물이든 식물이든 자라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물이 필요하죠. 반드시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물 역시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 무생물, 바람, 태양 다 들어가겠네요. 다 들어가겠지. 왜? 생명 공동체의 조화 균형에 기여하니까. 알겠어요? 그러니 여러분이 대지윤리에서 도덕적 고려 대상을 이렇게 단순하게 외우지 마시고요. 생명 공동체 조화 균형에 기여하는 뭐다? 모든 거다라고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얘를 더 구체적으로 가보면 생태계 전체가 다 뭘 갖고 있구나? 도덕적 고려 대상, 즉 내재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부터 내내 했죠? 도덕적 고려의 대상의 다른 표현이 바로 내재적 가치를 갖고 있다는 얘기였어요. 그러면 인간은 뭔데? 레오폴드한테 인간도 그냥 뭡니까? 인간도 생명 공동체의 조화 균형에 기여하는 거잖아요. 대지를 구성하는 뭐다? 오케이? 일부입니다, 일부. 인간은 대지를 구성하는 일부이다. 그래서 인간의 역할 역시 바뀌어야 돼요. 단순히 인간은 대지를 구성하는 일부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여기 뭐래요? 대지의 정복자에서 그럼 대지의 정복자라는 표현을 쓰는 건 누구겠어? 인간 중심주의겠지? 이런 대지의 정복자에서 단순한 뭐로 바뀌어야 된다 동그라미 치세요? 구성원으로 인간의 뭐가 바뀌어야 되는 겁니까? 역할이 변화돼야 되는 거죠. 자, 계속해서 심화 발전하면 그러면 선생님 대지를 이용하는 거 생태계를 구성하는 대지를 이용하는 거에 대해서 레오폴드는 어떻게 말을 했을까요? 자, 여기 보시면 경제적 관점과 윤리적 관점이 있어. 경제적 관점에서 이렇게 말했어. 대지를 경제적인 관점으로만 인식해서는 안 된다. 이 첫 번째 문장 봐봐야 되라.
이건 바꿔 말하면 경제적 관점으로만 인식하지 않는다면 이용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경제적 관점으로만 인식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는 경제적 관점 플러스 다른 관점을 같이 복합해서 인식하는 뜻입니다. 결과적으로. 대지는 인간을 위한 주식 발표하세요. 중요해요. 그래서 대지는 인간을 위한 뭐가 될 수 있습니까? 자원이 될 수 있어요. 계속 얘기하지만 만약에 생명중심주의든 생태중심주의든 대지가 인간을 위한 단위 될 수 없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공기도 마시면 안 되고요. 물도 마시면 안 돼요. 될 수 있는데 자원이 될 수는 있지만 아까도 말했지만 이렇게 돈을 벌기 위한 수단 경제적 관점에는 결국 그거거든요. 돈 경제적 관점으로만 인식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인간은 동물과 식물을 여기 나오잖아요. 왜? 동물과 식물이 다 뭐의 일원이야? 대지의 일원이지, 그치? 대지의 구성 요소이기 때문에 대지를 구성하는 동물과 식물을 인간은 자원으로 뭐 할 수 있어? 간주할 수 있어요. 너무 중요해. 발표하세요. 이건 레오폴드와 테일러의 공통점이에요. 레오폴드와 테일러가 식물도 먹지 말고 굶어 죽으라고 하진 않았어요. 레오폴드와 테일러의 공통점이다. 반면 대지를 이용하는 것에 대한 윤리적 관점은 레오폴드는 말했지? 자, 생명 공동체의 안정성, 온전성, 아름다움에 기여하면 선이고 윤리적 관점은 선과 악을 나누는 거니까요. 아니면 악이다. 오케이. 생명 공동체의 안정성, 온전성, 아름다움을 강조했겠냐? 오케이. 다음요. 자, 보세요. 너무 잘 나오는 애기 때문에 선생님이 따로 다시 또 표현했어요. 잘 나오는데 주세요. 테일러와 레오폴드는 같이 비교해서 공통점, 차이점 어떤 식으로 문제 나오겠어요? 여기 봐봐.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이게 가장 기본적인 유형이에요. 얘 레오폴드고 얘가 테일러고 이쯤에 한 명 더 집어넣어서 뭐 싱어가 누구든 나오면 여기 들어가는 게 뭡니까? 세 명의 공통점. 여기 들어가는 거. 테일러와 싱어의 공통점. 여기 들어가는 거. 레오폴드와 싱어의 공통점. 여기 들어가는 거. 레오폴드와 테일러의 공통점.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항상 이 유형은 기본 유형이에요. 알겠어요? 근데 어려워요. 어려워요. 이거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이 각각의 차이점, 공통점을 잘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일단 텔러와 레오폴드가 각각 생명 공동체, 생명 공동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테일러는 아까 말했듯이 자 얘는 주세요. 생명 공동체 안에 있는 각각의 개별 생명체를 중요시 여겼고요. 레오폴드는 생명 공동체 그 자체를 중요하게 여겼다. 다음 이건 공통점이죠. 이거 인간에 대한 어떤 인식. 생명 공동체를 구성하는 일부다. 생명 공동체를 구성하는 일부다. 그 다음 자원 이용 여부에 대한 거. 동물을 자원으로 이용 가능하다. 이것도 동물을 자원으로 이용 가능하다. 그렇죠? 도덕적 고려 대상은 달라지지. 도덕적 고려 대상은 어떤 애들 이렇게 놓으세요. 테일러는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기준이야. 그래서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 될 수 있으면 도덕적 고려 대상이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식물도 여기 들어가는 거야.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 되는 거야. 테일러한테는. 자, 레오폴드는 기준이 그게 아니지. 생명 공동체의 조화와 균형에 기여하느냐 아니냐죠. 여기 보세요. 오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생명 공동체의 조화 균형이 아니라 기여죠. 기여하느냐 기여 여부. 생명 공동체의 조화와 균형에 기여하느냐 아니냐의 여부. 인간 중심주의는 둘 다 탈인간 중심주의인데 얘는 개체론이고 얘는 전체론이다. 쌤 정말 중요한 거 이거 할게요. 이걸로 외워주세요. 도덕적 고려 대상을 인간, 동물, 식물 이런 거 말고 이렇게. 이게 되느냐 이게 되느냐. 기준이 뭐냐는 얘기. 아시겠죠? 꼭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 네스가 나온다. 네스. 자, 네스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하지만 내신에선 나올 수 있으니까 볼게요. 네스는 그냥 생태주의가 아니고 심층 생태주의자라고 합니다. 심층 생태주의. 이거 딱 붙은 거 보니까 어때? 현대적이겠죠. 관점. 자, 네스의 심층 생태주의는 환경보호운동. 어떤 환경보호운동? 인간중심주의적인 환경보호운동을 비판했어요. 가령
네스 같은 경우는 칸트식 환경보호운동을 비판하겠지. 칸트는 인간중심주의이기 때문에 환경을 보호하는 게 인간을 위해서 환경을 보호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비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럼 어떤 환경 보호가 돼야 될까? 단지 인간이 지금 쓸 자원이 부족하니까 아껴놨다가 나중에 쓰자라는 그런 식이 아닌 인간의 세계관, 생활 양식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 생태 중심주의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라고 주장하고요. 넷은 이런 말 씁니다. 이런 말. 큰 자아란 말 써요. 큰 자아. 조청하세요. 그럼 큰 자아는 어떤 자아야? 단순하게 내가 살고 있는 우리 인간 가족이나 친구, 친지, 도시 이런 게 아니라 자연과 함께 더불어 살아간다는 속에서 자아를 실현해야 된다, 이해해야 된다. 이게 큰 자아지. 단순히 인간 생활 속에서의, 인간 사회 속에서의 내가 아닌 인간을 비롯한 더 넓은 자연, 더 나아가 우주. 오케이? 그 속에서의 나라는 존재. 그게 바로 뭐라는 얘기입니까? 큰 자아라고 말하는 겁니다. 또한 생태계 내에서는요, 모든 생명체가 평등한 구성원이다. 즉, 바닷가에 있는 민물고기나 개구리나 나나 평등한 구성원이다. 라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어요. 누가? 네스. 네스 같은 경우는 뭐, 심층생태주의, 큰 자아, 이 정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완자를 좀 더 볼게요. 자, 완자에 몇 페이지가 되냐면 132페이지. 132페이지 보면 생태중심주의에서 네스 보입니다. 네스. 찾았어요? 네스. 심층생태주의. 자, 뭐라고 말하냐면 아까 얘기했던 피상적인 환경보호 활동보다는 근데 좀 봐봐요. 피상적인 환경보호가 뭘 말하는 거야? 이게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인간 중심을, 인간을 위한 환경운동, 인간을 위한 환경보호. 뭐 이런 활동보다는 나의 세계관, 사고방식 같은 근본적인 의식 자체를 생태계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큰 자아, 그 다음에 생명 중심적 평등, 생태계를 구성하는 모든 생명체는 평등하다라는 생명 중심적 평등 이런 얘기 나오면 네스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생태 중심주의 의의와 한계를 한번 볼게요. 한계점에다가 비표줍니다. 한계. 생태 중심주의 한계. 이 단어 적주세요. 환경 파시즘이라는 단어. 환경 파시즘. 전체주의니까 파시즘으로 흐를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즉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불특정 다수에게 과도한 책임을 부과할 수 있다. 개체보다는 전체를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죠. 환경 보존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기 어렵다. 여기 한번 옆에 보시면 좀 더 자세히 환경 파시즘 나옵니다. 동물 권리론자인 레건이 생태 중심주의를 비판하면서 사용한 용어로 전체의 자연 환경이나 생태계의 선을 위해, 보시죠. 생태계 전체의 선을 위해 인간을 포함한 개별 동물을 희생시킬 수 있다. 뭐는? 생태 중심주의는 그러니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지금 레건이 생태 중심주의를 비판하면서 쓴 용어라고 설명했어요. 그 위에 볼게요. 여기 두 개. 큰 자아 아까 설명했고 생명중심적 평등도 한번 설명했으니까 뭐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세요. 133페이지 자료 4번 레오폴드의 돼지윤리. 레오폴드의 책인 모래 군의 12달이라는 제 책의 한 일부입니다. 돼지윤리는 인간을 돼지 공동체의 정복자에서 그 구성원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공동체의 구성원은 동료나 전체 공동체에 대한 존경심을 가져야 한다. 대주윤리는 인간에게 자원들, 즉 흙, 물, 식물, 동물 등의 사용 권리 혹은 변화를 금지하지 않는다 그랬죠. 즉 않는다는 얘기가 쓸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비록 일부 지역에 국한되더라도 자연 상태 그대로 생존할 권리는 보장되어야 한다. 어떤 것이 생명 공동체의 온전성, 안정성, 아름다움을 보존하는 경향이 있다면 선이고 옳고 그렇지 않으면 그르다, 즉 악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 옆에 한번 볼게요. 네스.
네스의 큰 자를 주시고요. 네스가 말한 단어, 큰 자. 더 넓은 관점인 자연과 나의 동일시를 통하면 환경보호가 자신의 이익에도 도움이 된다는 걸 알 수 있다. 자기 실현을 협소한 자아의 만족으로 보는 것은 자신을 심각하게 과소평가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 때 우리는 사람들에게 더 큰 나라는 관념을 이야기할 수 있다. 네스는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레오폴드의 대지윤리보다 더 근본적인 변화와 실천을 요구하는 심층 생태주의, 더 나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심층 생태주의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심층 생태주의를 주장했다. 그는 기존의 세계관을 비판하며 인간과 좋습니다. 인간과 자연을 동일시함으로써 큰 자아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큰 자아 실현. 뭐야? 큰 자아. 네스. 심층 생태주의.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우리는 이 동양의 자연관을 프린트에서 먼저 봤잖아요. 먼저 봤어요. 그래도 한번 볼게요. 여기서는.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뒤퉁이. 맹자의 자연관이라는 거예요. 맹자의 자연관. 군단은 동식물을 사랑하지만 인애하지는 않고 백성들을 인애하지만 친애하지는 않는다. 부모를 친애하고 백성들을 인애하며 백성들을 인애하고 동식물을 사랑한다. 여기 보시면 맹자에 따르면 나의 마음을 미루어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인은 사람에게는 적용될 수 있으나 동식물에는 적용할 수 없다. 맹자가 말하는 동물에 대한 애, 백성에 대한 인애, 부모에 대한 친애는 모두 사랑으로 동일하지만 나누어 말하면 뭐가 있다? 좋습니다. 당연하죠. 유변대. 사람도 사람 사이의 관계도 차례를 지키는데 하물며 인간과 동물에 막 있어서야 뭐 하겠습니까? 당연히 차례를 나누겠죠. 확장돼 나가죠. 확장돼 나갑니다. 하지만 가장 먼저 어떤 애가 있어야 돼? 부모에 대한 애죠. 친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백성에 대한 인애. 그 다음에 동물까지 나가면 동물 식물까지 가면 그냥 애 정도로 가는 겁니다. 자 해서 우리가 자연과 윤리 학자들을 다 봤고요. 우리 이제 이거 좀 더 134페이지 좀 더 봐야 됩니다. 134페이지까지 조금 더 보고요. 환경 문제에 대한 윤리적 쟁점입니다. 환경 문제에 대한 윤리적 쟁점. 그리고 환경 문제는 정말 모든 교과서에서 다 나와요. 어떤 과목에도 다 나오는데 오늘날의 환경 문제는 좋습니다. 전 지구적 문제죠. 어느 한 국가나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닙니다. 두 번째 특징 중요해요, 이것도.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요. 어떤 나라가 얼마큼 환경을 오염시켰는데 이거를 수출시키기가 힘들어요. 그죠? 왜냐면 지금 당장은 선진국들이 탄소 배출을 덜하지만 그 나라들이 산업혁명 때까지 고슬로 올라가면 그 나라들이 가장 먼저 탄소를 먼저 배출했기 때문에 그 나라의 책임이 가볍지 않습니다. 여기 나왔죠, 여기. 일정 시간이 흐른 후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이거 좋아요. 가해자와 피의자를 구분하기 쉽다. 즉 옛날에는 영국이 가해자였고 지금은 브라질이 가해자가 되기 때문에 이거를 구분하기 쉽지 않다. 다음 세 번째 환경 문제의 특징은요. 이거죠. 이게 제일 큰 문제죠. 지구의 자정 능력을 넘어섰다. 어느 정도까지 오염이 되면 지구가 알아서 스스로 깨끗해질 수 있는데 이제 그걸 넘어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한 번 파괴되면 복구가 안 된다는 뜻이에요. 다음요. 그래서 어떻다? 마지막 미래 세대에까지 영향을 줄 거란 얘기입니다. 이 환경 문제는 한 세대에만 국한되지 않고 미래 세대까지 영향을 미칠 거다. 굉장히 좋거든요, 이거. 1번부터 4번까지. 환경 문제의 특징을 한 문장으로 외우시면 됩니다. 환경 문제는 전 지구적인 문제로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고 현재 지구의 자정 능력을 넘어섰기 때문에 미래 세대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한 문장으로요. 알겠어요? 1번부터 4번까지 한 문장으로 기억해 주세요. 전 지구적 문제이며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고 지구의 자정 능력을 넘어서서 결국엔 미래 세대까지 영향을 미친다. 자, 다음이요. 그러면 사실 이 환경 문제가 이런 특징을 가진 환경 문제가 나타난 원인은요, 인간 중심주의적인 자연관 때문입니다. 그죠?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그 만학자들이 나왔죠? 그리고 나서 환경 문제에서도 가장 큰 문제인 거 하나를 보고 있어요. 뭐, 기후변화를 보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얘기했죠. 기후변화.
기후변화는 뭐 이제 뭐 원인을 잘 안 볼게요.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한 각종 공해 물질의 발생과 온실가스 배출의 증가가 그냥 온실가스 배출이죠. 온실가스 배출은 이산화탄소 있지만 여러분 우리 여기는 안 나오지만 어디서 한 것 같은데 그 육류를 지금 현대인들 되게 많이 소비하잖아요. 육류 소비량이 엄청나게 늘었죠. 그러니까 물론 일단 인구가 너무 늘었어요. 우리나라는 자꾸 출생률이 적어서 저기 전 세계적 인구가 줄는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인구가 줄지만 전 지구적으로 보면 인구는 늘고 있어요. 60억 인구 넘어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많은 인구가 또 거기다가 육류 소비량이 늘면 그만큼 가축을 더 많이 키울 거 아닙니까? 소나 말이나 돼지나 양이나 걔네가 어마어마하게 메탄 가스를 배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30년 전, 100년 전에 소의 양과 닭의 양과 돼지의 양과 지금은 비교가 안 될 만큼 늘었거든? 걔네가 내뿜는 방귀, 메탄가스, 그 다음에 걔네 호흡할 때 나오는 거. 그것도 지구온난화의 어마어마한 뭡니까? 원인입니다. 자동차랑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결과적으로 걔네를 그렇게 많이 키우는 누구 때문입니까? 인간 때문이잖아요. 결국은 인간이죠. 오케이. 그런 공해물질, 온실가스 배출 증가 때문에 지구 기후변화가 나타나는데 기후의 정의, 기후변화에 따른 불평등을 해소함으로써 자 이거 잘 들어요. 이 저스티스냐고 이거 기후의 뜻이 아니야 이거. 여기 보세요. 선생님 지금 잘 제대로 읽어야죠. 기후정의란 여기서 말하는 정의는 justice나 기후의 justice. 기후정의는 도대체 뭘 말하는 거야? 이건 윤리에 나오는 얘기 별표하세요. 다른 교과서엔 기후변화에 대한 얘기만 나오겠지만 이건 생활과 윤리이기 때문에 윤리니까 justice를 얘기하는 거예요. 정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후정의가 도대체 무슨 단어냐? 알아두셔야죠. 기후변화에 따른 불평등이야. 기후변화에 따른 불평등. 자, 다른 불평등이 아니라 기후변화에 따르는 불평등을 해소함으로써 실현되는 정의로 기후변화 문제를 자 어디서 바라보자? 오케이. 기후변화 문제를 형평성의 관점에서 바라보자. 이게 기후정의라는 단어예요. 기후정의. 그러면 기후정의는 기후변화에 따른 불평등을 해소할 거라니까 이런 걸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은 뭘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첫 번째 거예요. 선진국의 책임 있는 자세죠. 왜냐하면 선진국이야말로 더 오랜 세월, 더 많은 기간 지구온난화를 시켰던 주범들이잖아요. 그러면 얘네들 같은 경우는 기후변화로 피해를 본 나라들에 대한 적극적인 보상과 지원이 필요하다. 보게 드세요. 여러분이 유치원 때부터 기후변화 하면 북극과 남극의 빙하가 녹아서 해수면이 상승돼서 지표면이 낮은 나라든 잠긴다 하면서 나왔던 나라가 투발루잖아요. 그러면 투발루라는 나라가 베네 나라가 자기네 나라가 지구를 온난화시켜서 가라는 게 아니잖아. 투발루 태평양의 섬나라가 무슨 공장이 있어서 얘네가 탄소를 배출해가지고 그렇게 많이 지구 온난화시켰겠습니까? 100년 전, 150년 전에 산업혁명을 시작한 유럽부터 남미나 북미나 현재는 중국까지 이런 나라들에서 배출한 어떤 온실가스 같은 것들 때문에 북극과 남극 빙하가 녹아서 그네가 잠기는 거죠. 그러면 그 나라에 대한 일단 보상과 지원, 아니 그 나라를 왜 도와줘야 돼요?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선진국의 책임 있는 자세겠죠. 두 번째,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해야죠. 이건요, 다 해야 돼요, 다. 선진국도 당연히 해야 되고요. 어떻습니까, 지금은? 우리는 30년밖에 지구 온난화를 안 시켰으니까 우린 계속 할게. 그거는 안 돼요. 같이 해야죠. 어떡합니까? 선진국은 물론 개발도상국도 산업의 구조를 생태 친화적으로 바꿔야 나가야 하며 국제적인 턴에서 또 나옵니다. 또 이건 뭐 통합사회 사회문화 모든 과목에서 강조 교토우정서와 파리 기후변화협약 등을 지속해야 한다. 두 개 알아두세요. 기후변화에 관련된 국제적인 합의 두 개가 나와요. 교토정서가 옛날 거고요. 연도 봐주세요. 그 다음에 이걸 갱신한 게 파리 기후변화 협약입니다. 여기 볼게요. 교토우정서는 사실 누구만 가입한 거 해보죠. 선진국들만 가입했어요. 선진국들에게만 책임을 문 겁니다. 일단 선진국들끼리만 탄소 온실가스를 감축하자. 그리고 이때 처음 나온 거 이거 주치세요. 탄소 배출권 거래제가 교토우정서에서 처음 나왔던 얘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유효기간이 끝났거든요. 끝나서 갱신하면서 나온 게 그 밑에 나오는 파리 기후변화 협약인데 여기는 자 좋죠. 선진국에다가 누구까지? 플러스
여기 개발도상국까지. 개도국도 다. 선진국, 그 다음에 개도국 다. 선진국뿐만 아니라 협약에 참여한 당사국 모두 온실가스를, 그러니까 교토정선은 선진국만 온실가스 감축했다면 얘는 선진국, 개도국 다 그냥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다 모아자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확장된 개념이에요. 파리 기후 협약이. 알겠죠? 응. 얘는 무슨 뭐 퀴즈라든지 상책에서도 맨날 잘 나오는 투기이기 때문에 알아두세요. 지금은 현재는 무슨 체제야? 지금 교토성 시대는 끝났고 유효기간이 현재는 파리 기후 협약 체제입니다. 알겠죠? 파리 기후 협약 체제. 미국이 트럼프 때 탈퇴했다가 다시 바이든 때 다시 재가입했죠. 여러분 이것 때문에 진짜로 이게 그냥 이렇게 말로 나오는 게 아니고요. 2035년이 되면 일단 유럽은 발표한 게 2035년 얼마 안 남았잖아요. 우리 몇 년 남았어? 14년 남았나요? 14년? 지금 14년 후면 여러분이 한창 생활할 때 아닙니까? 여러분 그때 안 죽었을 거 아닙니까? 그 뒤에 되면 유럽 같은 경우 2035년부터 일단 모든 휘발유탄을 안 만들어요. 전면 중단입니다. 2035년부터 나오는 모든 신차는 다 100% 전기차, 아니면 수소차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얼마 안 남은 10몇 년, 그럼 미국, 그럼 유럽만 그런 게 아니라 유럽이 그렇게 되면 당연히 우리나라 쪽도 다 변하겠죠. 그러면 정말 지금까지 20세기, 21세기를 주름 잡았던 설교산업 쇠퇴하겠죠. 여러분 당장 우리 앞에 그려지는 걸 생각하면 이제 곳곳에 있었던 주유소는 없어질 겁니다. 완전히 없어지진 않지만 왜냐면 중고차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2035년부터 전기차 만든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도 2034년까지 나도 휘발유차를 갑자기 없앨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점점 어때요? 주유소가 사라지고 거기를 대신해서 뭐 충전소가 등장하는 그런 이제 또 정말 여러분들이 30대, 40대가 됐을 때는 휘발유차는 거의 없을 것 같은. 그죠?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하고 있고요. 그건 단지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변화가 나타날 겁니다. 피부로 확 하고 와닿을 거예요, 이게. 자, 다음. 탄소 배출권 거래 제도는 아까 1997년에 나왔던 교토성에서 처음 나왔는데 파는 거죠. 국가나 기업별로 탄소 배출량을 미리 정해놓고 회용치 미달분을 탄소 배출권 거래소에서 팔거나 초과분을 사는 건데 뭐 이거는 뭐야? 환경 문제에 뭘 접목시킨 거야? 경제적인 것들을 좀 뭐 접목시킨 거지. 그래서 나오죠. 시장 경제의 원리에 따라 운영되기 때문에 즉 사고 판다는 거니까. 시장 경제의 원리에 따라 운영되기 때문에 분명히 합리성과 효율성이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갖고 있지만 이건 문제는 이거입니다. 이거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도덕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도덕적 책임에서 쉽게 벗어날 수 있게 허용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아 그럼요. 내가 열심히 온실가스를 배출해 놓고 죄책감을 안 느낀다는 얘기야. 난 돈 주고 샀으니까. 내가 지금 공기를 오염시킨 만큼 돈으로 지불했잖아. 그러면 사람들 어떻게 되지? 야, 넌 왜 이렇게 탄소를 많이 배출해? 돈 냈어. 내가 낸 만큼 탄소 때문에 또 그런 것도 있어. 막 내가 지불한 비용만큼 본전을 찾아야겠다는 느낌 때문에 막 더 많이 탄소를 배출하는 거야. 거기 딱 맞춰서 풀로 막 그쵸? 어떤 그런 문제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시장 경제의 원리에 맡기면 당장은 효율성이 있어 보이지만 부작용 만만치 않아요. 그럼 이런 문제, 윤리적인 문제는 시장 경제 논리에 맡기면 안 됩니다. 해결이 안 돼요, 잘. 아니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윤리라는 게 당위적인 학문인데 마땅히 뭐뭐 해야 되는 학문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합리성, 효율성을 따지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다음요. 미래 세대. 미래 세대 하면 여러분이 자동 반사로 떠오르지 않아요? 한번 봐봐. 미래 세대 하면 요나스 이렇게 떠오르지. 사실 우리 문과에서도 세상화 윤리든 윤리 세상이든 윤리 과목을 선택하지 않으면 안 배워. 그지? 안 나와. 봐봐. 어떤 친구는 투지리만 한단 말이야. 한국지리, 세계지리. 한국지리, 세계지리, 유나스는 안 나와. 그 다음 역사, 동아시아사 세계사를 했다. 유나스 안 나와. 경제랑 복고정치 안 나오지. 하지만 어쨌든 윤리를 한 번 더 하면 나중에 애들이 다동이 돼. 미래 세대 하면 그냥 나중에 성인이 돼서도 생각난대요. 누가? 요나스. 그만큼 요나스의 책임윤리 너무 많이 나왔어요. 여기서 또 나오네요. 또 나와요. 나올 때마다 중요합니다. 누구야? 요나스요. 발표해주세요. 오케이. 발표. 현 세대는 인류의 존속을 위해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을 가진다고 주장하며
새로운 줄입니다. 생태학적 정언명법 앞에 몇 개째 나왔죠? 2개가 나왔어. 생태학적, 그냥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자연과 윤리의 관점에서 요나스는, 와, 생태학적이구나. 그리고 뭐야, 정언명법이잖아. 이거 어디서 만들었는데요? 네. 칸트 의무론자입니다. 그래서 요나스 의무론자. 요나스는 의무론이다. 꼭 써놓으세요. 생태학적 정언명법을 주시했다. 어디 한번 볼까요? 여기. 어딨어요? 안 나왔어요? 빨간, 여기 나왔네요. 기층에. 요나스의 생태학적 정언명법. 자연적 경향성을 따르지 않고 이성의 법칙에 따르는 언제 어디서나 타당한 명령이 정언명법인데, 뭐 자연적 이거 정언명법은 우리가 어디서 한 겁니까? 어디서? 칸트에서 한 거죠. 언제 어디서나. 항상 타당한 거. 가언이 아니고 정언이죠. 여기 좋죠. 이 말입니다. 너의 행위의 결과가 미래의 지구상에서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파괴하지 않도록 행해하라. 이게 생태학적 정언명법이죠. 너의 행위의 결과가 미래의 지구상의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파괴해서 행해라. 자, 선생님 보세요. 선생님이 만약에 커피 한 잔 마셔야지. 커피 한 잔을 마셔야지. 선생님이 일회용 컵을 이렇게 딱 써. 자, 그러면 선생님은 아무 생각 없이 일회용 컵을 썼겠죠. 근데 그런데 딱 버렸어. 나의 행위의 결과가. 이거 뭡니까? 지구 환경을 파괴한 이 종이컵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들어간 어떤 자원. 원료부터 시작해서 가공될 때 들어간 에너지, 전기를 만들어내려면 그만큼 또 탄소 배출을 하겠죠. 그 다음에 이거 버려져. 또 처리하겠죠. 처리하면 또 뭐가 되겠어요? 에너지가 되겠죠. 그러면 선생님이 행위의 결과가 미래상 두 개의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파괴했기 때문에 이거 쓰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럼 난 뭐 써야 돼? 이거. 용기. 텀블러를 써야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한 번 쓰고 버리는 게 아니니까. 오케이. 이게 누구란 얘기야? 요나스의 생태학적 정언명법이란 얘기입니다. 다음. 현 세대의 잘못으로 미래 세대가 생존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겸손한 태도를 지니며 좋죠. 겸손. 두려움을 가지고 겸손하랍니다. 두려움을 가지고 겸손한 태도를 지니며 그럼요. 검소해야죠. 검소한 생활과 절제하는 소비. 일단 소비하는 순간 자원은 낭비되고 에너지는 쓰입니다. 옷을 한 벌, 두 벌, 세 벌 더 쓸 때마다 그쵸? 대한민국에서 옷이 없어서 사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닙니까? 유행이 지나니까 아니면 새로운 유행이 돌아왔으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소비 역시 절제해야지만 뭘 할 수 있습니까? 미래 세대의 환경을 지킬 수 있겠죠. 다음. 환경 문제에서 그동안 소홀하게 다루었던 책임의 정당성을 확보하여 책임윤리. 그래서 요나스의 무슨 윤리야? 책임윤리야. 책임의 정당성을 확보하여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 있는 행동을 실천하도록 했다는데 있어서 뭐가 요나스의 책임윤리는 굉장히 의의가 있다. 요나스 또 한번 강조할게요. 환경에서. 요나스는 무슨 원자구나? 의무론자입니다. 의무론자. 생태학적이고요. 생태학적 관점을 가지고 있으면서 의무론자입니다. 자, 다음요. 성장과 보존의 딜레마와 지속 가능한 발전. 자, 여기 보시면 딜레마라는 표현을 썼어요. 우리가 윤리 처음 시작할 때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이 딜레마라는 게 윤리적 딜레마라는 게 얘기했던 거 기억나요? 그 마이크 샌델의 정의론에 나오는 그 딜레마? 그지? 그러니까요. 그 딜레마 어떻게 할 겁니까? 여기 선생님 좋아하는데 논쟁을 좋아해서 그런지 화면이 등 뜨고 있나? 뭐 그린 거게 이거? 원뿔 도법 그린 거야. 원뿔 도법. 이거는 원통 도법. 선생님 세계지리 하고 있었잖아요. 세계지리 너무 좋아하는데 마지막에 세계지리를 처음 보겠다는 언니 오빠들 자꾸만 줄어서 속상해요. 사회문화만 이빠 있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 여기 봐요. 자, 여기 벼랑이 있어, 벼랑. 벼랑? 절벽? 절벽. 절벽이 있고요. 이 절벽에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무구한 남자가 앉아있습니다. 이렇게. 왜 절벽에 앉아있는지. 그 다음에 여기에 오늘 딜레마에 빠질 여러분은 여기 서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이에요. 나. 남자. 순진무구한 남자. 그럼 여기 이제 기찻길이 있죠. 기찻길. 그 기찻길 앞에서 역시 순진무구한 어린이 7명이 놀고 있어요. 놀고 있어요. 왜 기차길에서 노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엔 폭주기관차가 막 달려오고 있습니다. 이 기관차를 세울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이 남자를 떨어뜨려야 됩니다. 밀어서. 근데 이 남자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이 남자 죄 없는 남자예요. 가장이에요. 가장. 아내와 자식이 있어요. 자, 어떻게 할 겁니까? 이 사람을, 자, 여기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 조건들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진다. 내가 이 사람을 밀어서 떨어뜨려야 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되게 많이 망설여요. 왜냐하면 내가 직접 이 사람을 죽이는 거잖아요. 7명을 살린다는 물론 목적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손을 더럽혀야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서 되게 많이 망설인다. 근데 여기서 내가 빠지고 그냥 물어봐. 이 남자가 떨어져야지만 뭐 할 수 있다. 살릴 수 있다. 이러면 많은 사람들이 좀 더 망설이지 않고 이 남자가 떨어지는 게 맞다고 얘기해요. 한 명이 죽어서 7명을 살리라는 식으로. 근데 여기다가 조건을 그게 아니고 당신이 직접 밀어서 이 사람을 떨어뜨려서 이 7명을 구해야 한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고민이 빠집니다. 왜냐면 내 손이 피로 더럽혀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또 고민을 하게 돼요. 어쨌든 이게 딜레마잖아요. 딜레마. 그러니까 성장과 보존의 딜레마. 자, 여기 봐봐, 얘들아. 성장하려면 보존은 힘들고 보존을 하려면 성장이 힘든 겁니다. 그게 성장과 보존의 딜레마죠. 그래프로 그리면 반비례죠. 반비례. 개발론자들은 말합니다. 자연은 도구적 가치를 지니며 도구다. 그렇지. 또 개발을 하려면 환경 문제, 개발에 따른 환경 문제는 결국 경제 성장과 기술 발달로 엄청나죠. 경제 성장과 기술 발달로 환경 문제를 뭐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야?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낙관적이에요. 반면 보존론자는 아니야. 자연은 도구적 가치도 물론 얘들아 이거 오해하면 안 돼. 보존론자가 내재적 가치를 지닌다고 해서 도구적 가치가 없다고 말하는 건 아니야. 오케이? 내재적 가치를 지니며 자연 보존이 장기적으로도 이거 결국 인류의 큰 얘기라고 해결하면 마지막에 이렇게 끝나면 이것도 결국 인간용 준비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온건하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개발론자와 보호론자, 보존론자들의 의견이 갈라지는 거야. 그래서 인류가 제시한 방법은 뭐야? 타협이죠. 타협입니다. 이게 타협이잖아요. 보존도 하고 성장도 하겠다는 뜻입니다. 지속 가능하다라는 표현 자체가 마지막에 뭘로 끝내더라? 항상 단어를 볼 때 포인트가 어디 있는지 봐야 돼. 마지막엔 이거야. 발전이야. 발전은 뭐야? 개발이야. 개발이 포인트인데 어떤 개발을 하겠다는 얘기야? 지속 가능한 개발. 더 끔찍해요. 이게. 영원히 하겠다는 얘기잖아. 영원히. 그러면 자연을 영원히 쓰겠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해서? 잘 보존해서. 한 번 쓸 거? 잡아. 선생님이 얘를 막 쓰면 이 종이컵을 막 쓰면 한 번밖에 못 쓰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를 잘 말렸다가 깨끗하게 창표를 유지하면서 하면 10번, 20번, 30번 쓸 수 있겠다는 얘기죠. 결국 지속 가능한 게 바로 이겁니다.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발전의 포인트예요. 막 그냥 뒤에 꾸며주는 거지.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다 블라블라. 잡아. 환경적으로 건전한 것도 뭘 꾸며? 발전을 꾸미지. 지속 가능한 것도 뭘 꾸며? 발전을 꾸미는 거야. 발전이야, 결국에. 물론 지속 가능한 발전인 거지. 뜻 보세요. 미래 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할 수 있는 범위에서 현 세대의 필요를 충족하는 개발 방식. 이 말이 뭐야? 아껴 쓰는 얘기잖아요, 결국에. 미래 세대가 쓸 것을 남겨두자는 얘기잖아요? 다음요. 생태적 지속 가능성의 범위에서 환경 개발을 추구함으로써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며 좋죠. 인간과 자연이 함께 공존하며 개발과 보존도 할 수 있다. 둘 다 했더니 개발도 하고 보존도 하고
조화와 균형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다. 그래서 섞은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실현 방안은 어떤 게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생태계에 도움이 되는 좋아요. 친환경적, 윤리적 소비라는 표현 많이 나왔죠. 윤리적 소비, 친환경 소비와 같은 바람직한 생활 습관을 형성하고 국가적으로는 친환경 기술, 하이브리드 자동차부터 전기 자동차, 수소 자동차 같은 친환경 기술,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등을 이용한 자 네모합니다. 녹색 성장, 세계의 모든 나라가 다 그린을 외치고 있죠. 녹색 성장을 지향하고 이를 위한 제도와 법은 당연히 국가가 만들어야겠죠. 국제적으로는 국가 간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체제, 다양한 환경 관련 협약들이 있습니다. 람사르 같은 경우는 자 훑어보세요. 우리 다 알고 있지만 람사르는요. 습지 보호고요. 생물의 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한 생물 다양성 협약, 사막화 방지 협약, 녹색 기후 기금과 같은 기구를 통한 협력 등이 여기 녹색 기후 기금이라고 해서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기금을 관련 설정 국제기구다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해서 뭐 쭉 보시면 되는 거고요. 오케이? 여기 보시면 자료 7번에 조금 더 자세히 나왔어요. 중요한 거 여기 펼쳐져 있는 교토우정서와 파리 기후 협약, 파리 기후변화 협약, 파리 기후 협약을 이렇게도 불러 그냥 여러분 짧게 파리 협정 159개였죠 당시에. 이때는 37개고요. 확실히 틀리잖아요. 교토우정선이 37개 선진국만 들어가서 그래요. 다 들어간 거고요. 2020년까지니까 작년에 지난 거예요. 그쵸? 그래서 유효 기간이 끝난 거고 교토우정선은 얘는데 2020년 이후에 신기후체계라고 나왔습니다. 여기 봐봐. 2020년부터 개발도상국에 1,000억 달러 지원. 2023년부터 5년마다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어요. 2023년이면. 5년마다 탄소 감축 상황을 보고해야 되고요.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서 1.5도씨까지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을 지금 제한하겠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막 발등에 불이에요 지금. 여기 봐봐 얘들아. 교토정서까지는 시간이 많이 남았다고 생각했고 선진국만 가입했었는데 이제 얘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 정말. 그래서 난리야 난리. 전 세계가. 코로나에다가 탄소 줄여야 되고 기후변화 협약이 왜냐하면 정말 기후변화가 막 우리는 여러분과 나는요 어떻게 해서 이게 좀 운이 좋은 게 우리가 중위도권 국가들 중에서 나라가 쬐끔한 것도 있지만 위치도 그런지 정말 아직까지 올해까지 이것도 장담하면 안 되는데 올해까지는 기후 어떤 변화에 대한 큰 피해가 없어요. 여름이 길어지고 폭염 이런 건 있지만 우리의 뭐 갑자기 정말 태풍이 한 10번 오는 게 30번 오는 것도 아니고요. 그죠? 근데 저기 큰 나라들 있잖아요. 저기 캐나다나 미국이나 유럽이나 그죠? 러시아나 이 큰 대륙들에서는 정말 재해가 그냥 뻥뻥 터지죠. 미국이나 캐나다의 산불은 올해 작년 뭐 최근 몇 년 동안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그 이유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 그 벌레들을 들 수도 있어요. 뭐 그때 메뚜기였나 보는데 걔네가 지구 온도가 높아지면서 최적의 상황이 됐대요. 걔네가 번식하고 살기가. 근데 걔네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나무의 수분을 갉아먹는 거야. 그러니까 나무들의 수분을 얘네들이 해충이 번식력이 강해지면서 얘네가 다 나무의 수분을 갉아먹어서 나무들이 바짝 마르는 거지. 그러니까 산불이 나기 너무 좋은 잘 마른 장작들 밑에서 한 번 나면 안 꺼지는 그러면 이걸 산불이 나는 게 대부분이 예전에는요 캐나다는 나무가 너무 많아서 산불이 한 번씩 나줘야 숲이 정리됐는데 이제 안 꺼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저기 유럽이나 북미, 남미 보면 이상기후 보면 러시아 같은 경우도 막 애들이 저기 내륙에 우리 러시아 내륙은요 냉대기후 중에서도 가장 추운데 막 이런 데가 쟤네가 막 영상 막 30도, 40도를 막 찍는 미친 기후가 나타나는 게 어마어마한 변화를 보고 있어요. 우리는 피부로 못 느끼지만 세계 뉴스를 보면 이 기후변화 때문에 얼마나 많은 피해들이 오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정말 당장의 문제고요. 우리 목전까지 온 문제가 되는 겁니다. 쉬었다 할게요. 조금 더 보면
토서배출권 거래제의 의의와 한계는 아까 잠깐 봤고 정의의 관점에서 살펴본 기후변화 문제라고 나오면 여기 보면 제시된 글을 보면 기후변화로 동일한 자연재해가 일어나더라도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의 경제력, 사회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처하는 역량과 방식에 당연히 차이가 있죠. 똑같이 지진이 나면 물론 다 비극입니다. 하지만 일본의 지진이 났을 때와 IT의 지진이 났을 때는 정말 달라요. 일본은 그만큼 지진에 대한 어떤 설계들이 잘 돼 있고 대피도 잘 돼 있어요. 왜? 그 나라가 시스템이 잘 돼 있는 건 선진국이기 때문에 그래요. 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IT 같은 경우는 그냥 그 나라 자체가 이미 세계 최빈국이에요.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건물을 지을 때 뭐 내진 설계를 하고 그럴 만한 돈이 없어요. 그럼 똑같은 7.2도의 강도의 지진이 났을 때 거기에 대한 어떤 피해는 정말 천문학적으로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임 소재가 적은, 여기 나오죠 정확하게. 책임 소재가 적은 개발도상국, 당연히 개발도상국이 자원을 덜 쓰기 때문에 책임이 낮아요. 책임 소재가 적은 개발도상국에 더 큰 피해를 준다는 점에서 이 문제, 환경재해는 정의의 관점에서 다뤄야 된다. 즉, 환경을 오염시킨 건 선진국인데 피해는 개발도상국이 더 많이 본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 문제, 기후변화 문제를 어디서, 어느 관점에서 정의의 관점에서 다뤄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지구온난화가 미치는 영향에서 현재보다 지구의 기온이 1도 정도, 플러스 1도 정도 높아졌을 때 약 10%의 생물 멸종이 이기고요. 5천만 명이 물이 부족하며 안데섬에게 작은 빙하는 녹는다고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보다 지구 전체 기온이 2도씩 높아지면 어떻게 될까? 남아프리카와 지중해의 물 공급량이 줄고요. 열대지역 농작물은 크게 감소한다고 나왔어요. 그럼 3도씩 높아지면 최대 50%의 생물이 멸종하고 4도씨가 높아지면 해안 지역 최대 3억 명이 홍수 피해를 볼 것이며 30에서 50% 물감소. 이거는 그냥 요 정도만 쓰는 거지. 그 기타 등등의 효과까지 나오면 아마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오케이. 생태적 지속 가능성을 위한 세 가지 고려 사항이란 걸 읽고 끝낼게요, 여기를. 자, 생태적 지속 가능성은 세 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된다. 첫째, 장기적인 관점을 지녀야 된다. 농업, 제조업, 건축업뿐만 아니라 인간 생존에 필요한 깨끗한 공기, 물, 먹거리 등을 장기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가는 생태계가 성공적으로 작동하는 데에 달려있다. 둘째, 인간의 생존에 생태계가 필수 불가결함을 체계적으로 이해해야 한다. 생태계와 생물종들은 공기와 물의 정화, 홍수와 가뭄의 완화, 식물의 가루바지 등 인간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생태계 서비스를 제공해준다. 셋째, 생태계가 수용할 수 있는 인간 활동의 결과에는 한계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 무분별한 어획은 바다를 오염하고 나무를 함부로 베어 산림이 파괴되는 것은 생태계의 수용 능력에 한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얼마 전에 뉴스였던 것 같은데요. 어느 나라였죠? 이제 막 가물가물해요. 고래들이, 혹등고래들이 막 해안가에 나와서 수십 마리들이 죽어가는 걸 보여주는 건데, 혹등고래가 바닷속 깊은 곳에 있어야 되는 애들이 막 나와서 해안까지 죽는다는 건, 그건 해수의 온도와도 상관이 있겠죠. 해수 온도 역시 지구 기후변화에 관한 큰 문제입니다. 해수의 온도가 올라가는 거. 그러면 열대성 태풍들이 엄청나게 위력이 강해져요. 사실 태풍이라는 게 열대성 저기에 우리나라로 올라오는 게 태풍인데 우리는 올해 뭐 태풍 피해는 별 없었죠, 남부지랑도. 근데 저기 미국으로 가거나 유럽으로 노르웨이까지 갑니다, 허리케인이. 여러분 여기 보면 저쪽에 저기 저 세계지도에서 가장 오른쪽에 보면 멕시코만 쪽에 저희가 허리케인이 오는 데잖아요. 그런데 허리케인이 이제 저 아메리카로 가는 열대성 저기인데 이렇게 치면 이렇게 올라가면 일로 여기 유럽 쪽에서는 대서양 쪽에서는 이렇게 노르웨이 저 북부까지 열대성 허리케인이 올라가는데 지구 온난화가 되면 해수면의 온도도 높아지기 때문에 바닷속의 기온도 수온도 높아지기 때문에 열대성 저기압의 위력도 점점 세질 겁니다. 그러니까요. 자, 문제는 다음 주에 할 거고요. 일단 오늘 새말과 열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